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덕분에 잘 자란 40대 딸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부모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 더더욱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소중한 것들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일러주신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아주 불쾌한 감정을 느낍니다. 솔직히 말하면 떠올리기도 싫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7살 때 트럭 운전사였던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가 늘 그렇듯 또 읍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는 사고 소식은 저에겐 슬픔보단 이제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마저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친아버진 늘 술에 취해 가족들을 괴롭히던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 인간이 술을 마신 날이면 손에 잡히는 대로 살림살이를 부수고 저희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일삼았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이 자꾸 이러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옆편 내가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어. 이래서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심지어 그 당시 시댁에 살던 저희 어머니는 지독한 시집살이까지 견뎌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수십 명이나 되는 친척들이 먹을 음식을 혼자 도맡아 하곤 했어요. 친할머니의 구박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당장 고향에 내려가 봐야 한다고 울며 사정했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에 할 일이 태산인데 어딜 가느냐며 대문을 걸어 잠가버리셨고 어머니는 결국 외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했었네요. 어머니는 소리 죽여 울며 저녁 밥상을 차려야만 했었고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어디서 재수없게 곡소리를 내? 할머니는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 발로 툭 차며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젠간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난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본인 방엔 전기요를 2겹이나 깔고 지내면서 저희 자매 어머니가 지내는 방은 냉골인 채로 내버려 두셨어요. 저 어머님, 날이 너무 추워서 애들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이에요. 애들 자라고 전기요라도 하나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얘 좀 봐라. 이게 전기를 얼마나 먹는 줄 아니? 하여간 10원짜리 하나 못 불어오는 게 낭비병만 있어가지고선. 됐고, 옷이나 몇 벌 더 껴입고 자든가 해라. 요즘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엄살이지. 키집 애들이 춥긴 뭐가 춥다고 난리야.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어머니와 저희 자매가 견뎌했던 건 단순히 가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더 힘들게 한 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인간들이었죠. 그 추운 밤 저는 잠결에도 추위에 벌벌 떠는 여동생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저 인간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 이후로도 할머니는 집안에 닥친 모든 불행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며 나를 세우셨습니다. 친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도 다 어머니의 내조가 부족한 탓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몰아세우셨죠. 그러다 불의의 사고로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제서야 시댁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결심을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이제 할머니랑 안 살아도 돼요? 이제 우리끼리 살자. 산입에 거미줄이라도 치겠어.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동생 손 꼭 잡고 잘 따라와. 그렇게 세 식구가 살게 되었고 제가 12살이 더 무렵엔 어머니가 어떤 아저씨를 집으로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 사람이 새아버지가 되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 반갑다. 네가 지선이고 네가 지영이구나. 듣던 대로 우리 꼬마 아가씨들 너무 예쁘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새아버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친아버지에게서 느꼈던 공포와 어른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새아버지 무척 낯설하고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서두르는 법 없이 묵묵하게 저희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새아버지는 정말 다정하신 분이라 특히나 마음이 여린 저희 자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죠. 언젠가 운동의 날이 되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친아빠가 오시는 걸 보고 저와 동생은 괜히 마음이 작아져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일 때문에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하셔서 아침부터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 새아버지가 누구보다 먼저 운동장에 와서 자리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새아버지는 다른 아빠들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데 가장 큰 목소리로 저희를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딸 잘한다. 달려라 달려. 넘어져도 괜찮아. 끝까지 가는 거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하던지 조금 창피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런 새아버지가 든든해서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희 자매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었네요. 또 언젠가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저는 엄한 어머니 몰래 데이트를 나가곤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숨긴다고 숨겼는데 새아버지는 이미 눈치를 채셨는지 어머니 몰래 외출 준비라는 저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슬쩍 건네주시더군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듣지 못하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오늘도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우리 딸 이렇게 보니까 숙녀가 다 됐네. 전 그때 들켰다는 생각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새아버지는 제가 귀엽다는 듯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자,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맨날 떡볶이만 사 먹지 말고. 우리 딸 남자친구면 아빠가 안 봐도 괜찮은 녀석이겠지? 그 말투가 너무 다정해 오히려 전 얼굴이 더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가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전지선,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까 보니까 외출한 것 같던데? 어쭈 그리? 입에 루즈까지 발랐네? 오늘? 그냥 잠깐 밖에. 제가 너무 놀라 말을 더듬고 있을 때 옆에 계시던 새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대화에 끼어드시더라고요. 아, 지선이 나랑 떡볶이 사 먹고 들어왔어. 새아버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주시니 제가 더 당황해 고개만 세게 끄덕였네요. 맞아요. 둘이 떡볶이 사 먹고 들어왔어요. 뭐? 둘이 떡볶이를? 당신은 갑자기 무슨 떡볶이야? 평소에 분식은 손도 안 댔으면서. 어머니가 의아한 듯 되묻자 아버지는 너스레를 떨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 오늘은 그냥 좀 먹고 싶었어. 우리 지선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잖아. 새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머니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가셨고 새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저에게 윙크를 해보이셨어요. 저는 그 윙크를 보고 처음으로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날 믿어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새아버지는 저뿐 아니라 제 동생에게도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막 사춘기가 찾아온 제 여동생은 그 무렵 살이 부쩍 찌더라고요. 한창 외모에 예민할 시기인데 살이 찌니 동생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학교에서도 짓궂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런 동생의 마음을 눈치채신 새아버지는 어느 날부턴가 매일 저녁 저희 자매를 데리고 운동을 나가자고 이끄셨어요. 아빠도 요즘 배가 나서 큰일이라니까. 우리 셋이 열심히 운동해서 이참에 체력 좀 길러보자. 어때? 좋지? 아버진 본인 건강 때문이란 핑계를 대며 자연스럽게 저희 자매를 떠미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동생이 줄넘기를 하다 그만 발을 헛디뎌 대차게 넘어지고 말았네요. 그때 하필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는 바람에 동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새아버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80kg도 넘는 동생을 번쩍 업곤 땀을 뻘뻘 흘리며 근처 병원으로 달려가셨답니다. 사실 아버지는 워낙 마른 체격이라 몸무게가 60kg밖에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병원에 도착해 의사가 동생 다리 살펴보는 동안에도 새아버진 초장기색으로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으셨죠. 그러다 다행히 단순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난 후에야 새아버진 겨우 안도하셨고요. 동생은 자기를 안고 뛰느라 기진맥진해진 새아버지께 미안했는지 슬그머니 묻더라고요. 저 무겁지 않았어요? 저 요즘 살 많이 쪘는데. 그러자 새아버진 아무렇지 않다는 듯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무겁기 뭐가 무거워. 우리 딸 아주 깃털 같구만. 오히려 아빠가 운동을 좀 더 해야겠더라. 오늘 보니까 내가 영 운동 부족이야. 새아버진 일부러 동생 마음 쓰지 않도록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새아버진 저희 자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저흰 그런 새아버지의 진심을 마음 깊이 느끼곤 어느덧 그분을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헌신적인 부모님 덕분에 저흰 그렇게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무사히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친아버지에게 입었던 깊은 상처들이 새아버지의 큰 사랑 덕분에 조금씩 암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매가 성인이 되고 아버진 이전 회사에서 쌓은 탄탄한 경력을 바탕으로 간판 제작과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차리셨어요. 아버지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 덕분에 저희 가족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아버진 저와 제 동생에게 언제나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주셨답니다.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뒤 자연스럽게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전 성격이 워낙 꼼꼼한 편이라 아버지 밑에서 간판 제작 기술과 복잡한 제작 공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워나갔습니다. 제가 회사에 처음 출근하던 날 아버진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명함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디자인하고 아빠가 만들면 세상에 못 만들 간판이 없겠다. 그지?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전사원. 그러면서 아버진 제 어깨를 다정하게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이후에 전 전공을 살려 브랜드 로고 디자인부터 시작해 공장이나 회사, 대형 학원의 LED 채널 간판 제작까지 도맡아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규모가 큰 학원의 간판 제작을 맡았는데 아버지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업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진 늘 제 꼼꼼한 성격을 칭찬해 주셨고 제가 하는 작업물들을 전적으로 믿고 지지해 주셨어요. 그러다 회사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일감이 쏟아지자 어머니도 사무실에 나오셔서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여동생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힘을 보태주곤 했죠. 저희 가족은 매일 모여 머리를 맞대고 더 완성도 높은 결과를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정성이 모여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에만 매달리던 어느 날 저는 30살쯤에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태양광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남자다운 성격이 무척 매력적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태양광 관련 일을 배운다니까 다들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는 계속 필요하고 그걸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게 태양광이잖아요. 한번 흐름 타기 시작하면 국가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시작 단계라 그렇지 몇 년만 지나면 완전히 판이 달라질 겁니다. 전요
이미 그걸 다 예상하고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남들 망설일 때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자기 일의 비전도 확실하고 책임감도 있어 보이는 남편에게 전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죠. 그 당시 저희 시댁엔 시아버지가 안 계시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사부인이 혼자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곤 결혼 초기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셨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던지 저희 시누이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무려 300만 원이나 해주셨을 정도였죠. 아이고 사돈, 무슨 축의금을 그렇게나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그걸 다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사부인께서 혼자 애쓰시는데 저희도 힘을 보태야죠. 이제 다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언제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을 때도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해 병원비까지 기꺼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병원에 입원 수속 다 해두었으니 걱정 말고 치료 잘 받으세요. 사돈,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한테까지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덕분에 치료 잘 받겠습니다. 아버진 직접 병원에 가셔서 입원 수속도 일일이 다 밟아주시고 퇴원하시는 날에도 병원 앞에 택시를 미리 불러 편히 귀가하실 수 있게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아버지뿐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 혼자 적적하실까 봐 마음이 쓰이셨는지 함께 쇼핑도 다니고 자주 어울려 식사도 하셨고요. 한 번은 아버지가 여행 경비를 전부 내주신 덕분에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셋이 오붓하게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친아버지에게선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보살핌을 아버진 저희 가족뿐 아니라 사돈댁에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죠. 아버지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전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연년생 아들들을 낳게 되었어요. 워낙 연달아 출산을 하다 보니 전 잠시 아버지 회사 일을 쉬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넌지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더라고요. 여보,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계속 남 밑에서 눈치밥 먹을 바엔 나도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 일 배우는 게 어떨까? 당신도 요즘 일을 못하니까 일손이 많이 모자라실 거 아니야. 뭐? 당신이? 정말 괜찮겠어? 우리 아버지 공가사는 확실한 분이야. 당신 회사에 들어가면 아주 밑바닥부터 배워야 할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당연히 가장 말단부터 일해야지. 남편은 정말로 작정했는지 며칠 뒤 직접 아버지 회사로 찾아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저도 장인어른 밑에서 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진 사회의 갑작스런 제안에 조금 놀라신 모양이더라고요. 자네, 정말 잘할 수 있겠나? 현장에서 간판 설치도 직접 해야 되고 몸쓴 일이 많아서 아주 힘들 텐데 이 일이 보기보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해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 결국 아버진 남편을 회사 식구로 받아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아버진 일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철저하고 엄격한 분이셨거든요. 남편은 사위니까 은근히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기대하는 눈치였는데 아버진 절대 그런 편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회사엔 저보단 직급이 높은 베테랑 직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아버진 남편에게 처음부터 밑바닥을 닦아야 한다며 아주 기초적인 제작 과정부터 차근차근 시키셨죠. 남편은 처음엔 좀 당황하는 듯 하더니 곧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일을 배우는 것 같았고요. 다행히 남편은 아버지와 손발이 잘 맞았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재미있게 일하곤 했어요. 아버진 다 늦은 나이에 고생하는 사이가 기특하셨는지 퇴근길에 남편을 데리고 고기라도 사 먹이며 그렇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죠. 일 배우기 많이 힘들지? 그래도 처음에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배워야
나중에 다 써먹는 거야. 네, 그럼요, 장인어른. 알려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 술 한 잔 받으시죠. 그 이후 아버진 남편을 공사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커다란 사다리차 위에 아버지가 중심을 잡고 작업을 하시면 남편 아래에서 무거운 자재를 부지런히 나르며 그렇게 서로 호흡을 맞췄죠. 아버진 남편이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시며 내심 흐뭇해하셨답니다. 고서방, 자네 생각보다 눈썰미가 아주 매섭구만. 일머리가 제법인 것 같아. 정말요, 장인어른? 아니, 대표님. 제가 누구 밑에서 일을 배우는데 허투루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아버지와 현장을 돌며 한 숙소에서 새참도 시켜 먹고 일이 끝난 뒤엔 종종 소주도 한 잔씩 기울이며 그렇게 둘만의 궁합을 맞춰 나갔습니다. 남편에 대해 믿음이 생긴 아버지는 이젠 전문적인 기술들까지 하나하나 전수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LED 채널 간판은 선 하나만 잘못 연결해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정밀한 작업이라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선을 연결하고 전원을 올리자 어두운 밤하늘 아래 간판에 화려한 불빛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대표님, 불 들어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이처럼 좋아하며 소리치자 아버진 인자하게 허허 웃으셨죠. 젊은 사람이 호들갑은 그래도 잘했네. 정말 고생했어. 그 이후로 아버진 거래처 사장님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 남편을 꼭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아버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남편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믿음직한 일꾼이라며 주변에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셨고요. 자네가 있으니 이제 나도 마음 놓고 현장을 맡길 수 있겠어. 아버진 남편과 술잔을 기울이며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두 사람은 이제 장인과 사이관계를 넘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갔습니다. 남편도 그런 아버지 신뢰에 보답하듯 갈수록 능숙하게 일을 해내며 회사의 핵심 인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저도 다시 회사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모두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셨기에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선뜻 육아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성품이 워낙 온화하고 좋으신 분이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거든요. 전 감사한 마음에 매달 양육비를 꼬박꼬박 챙겨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돈을 아껴 아이들 간식이나 예쁜 옷을 사주시는 분이었어요. 아유, 너흰 뭘 자꾸 돈을 보내니. 내가 내 손주들 봐주는데 내가 너희한테 월급이라도 받아야 되겠어? 내가 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괜한 마음 쓰지 말거라. 그래도 어머님, 종일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저희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런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우리 손주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니 정말 고마운 분이라며 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셨답니다. 항상 괜찮다고 하셔도 알아서 잘 챙겨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고요. 언젠가 하루는 제가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녹초가 되어 귀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이미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고 잠을 재우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제 손을 잡으며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 주셨고요. 어머마,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애들은 저녁 든든히 먹고 푹 잠들었으니까 걱정 말고 너도 얼른 씻고 쉬어라. 전 시어머니 이런 따뜻한 배려 덕분에 마음 놓고 일에만 더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러다 하루는 막내 아이가 유치원 소풍을 하던 날이었는데 갑작스런 거래처 미팅 때문에 도저히 도시락을 챙겨줄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저 대신 정성스럽게 김밥과 과일을 준비해 예쁜 도시락을 싸두셨죠. 지 엄마 바쁜 건 애들도 다 하나 보다. 내가 다 챙겨뒀으니 얼른 가서는 일 봐.
시어머니는 아이들 소풍길까지 직접 배웅하며 제가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셨죠. 또 한 번은 아이들이 둘 다 독감에 걸려 고열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전 중요한 마감 기한 때문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역시나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아이들의 해열제를 챙기고 정성껏 보리차를 끓여 먹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퇴근길에 귀한 보양식을 사들고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사부인, 저희 애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시니 그저 송구하고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돈. 사돈 어르신께서 절 이렇게나 신경 써주시니 이런 거라도 제가 해야지요. 뿐만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바쁜 부모의 빈자리를 느낄까봐 그렇게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공원이나 박물관을 다니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할머니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즐거워할 때마다 전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어머님, 저희한테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큰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너도 별말을 다 한다. 너희들 건강하고 그저 우리 손주들 잘 자라는 게 내 행복이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한 마음으로 저희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보며 전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버지 회사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아버지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입만 열면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매사에 투덜거렸거든요. 본인도 이제 기술을 다 배웠으니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심보였죠. 아니, 장인어른은 왜 일처리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 남들 다 편하게 가려고 귀를 쓰는데 혼자 그렇게 전공법을 하시는 게 말이 돼? 에휴, 하여간 답답하다 답답해. 사실 남편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며 언제나 높은 자리를 줄까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머지않아 자기를 경영직으로 올리거나 높은 연봉을 챙겨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공과 사는 정말 칼같이 구분하는 철저한 분이셨거든요. 아버지는 남편이 실력을 더 쌓아야 한다며 여전히 현장 실무와 기초 제작 위주로 일을 시키셨고, 남편은 자신을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대한 아버지에게 점점 깊은 불만이 쌓여갔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눈에 띄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현장에 가서 간판을 달고 오라고 지시를 하면 일을 대충 끝내놓곤 현장 감독들과 술 퍼마시고 늦게 귀가하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남편은 회사로 들어와야 할 광고비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대담한 짓까지 저질렀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한 물량을 회사인 70만 원 보고를 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본인 주머니에 챙겨넣는 식이었죠. 이런 이상한 거래 정황은 꼼꼼한 아버지께 결국 다 들통이 나고 말았네요. 아버지는 남편을 불러 엄하게 꾸짖으셨지만 남편은 미안하긴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영업해온 건데 저도 중간 수수료 정도는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하는 재미가 있죠. 아버지는 남편의 그 뻔뻔한 태도에 너무나 깊이 실망하시더라고요. 자네, 정말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실망이 크네. 그럴 거면 당장 나가서 자네가 직접 회사를 차리게. 내 회사에선 그런 건 절대 용납 못해.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자기도 이제 간판 일은 다 할 줄 안다며 큰 소리를 치고 회사를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따로 사무실을 차려 독립을 했고 전 그대로 아버지 회사에 남아 있었네요. 정말 한 집에 사는 부부였지만 전 아버지 회사에서 또 남편은 같은 업종의 본인 회사를 운영하는 참으로 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버지도 진짜 일을 저지르고 나간 사이를 무척 기막해 하셨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호기롭게 독립해 나간 시점부터 저희 부부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업적을 만만하게 생각하며 자기가 따로 회사를 차려도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자만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꾸준히 갈고 닦아 일군 기반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독립하자마자 아버지가 오랫동안 거래용 업체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려 물량을 가로채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 사람들은 당황하며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죠. 대표님, 다름이 아니라 사위분이 따로 회사를 차렸다면서요? 자꾸 저희 물량을 본인 쪽으로 돌려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이대로 거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남편은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하며 그렇게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더군요. 전 남편 행동에 치를 떨며 분노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사이를 너그럽게 감사 하나 주셨어요. 아버지는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오히려 남편을 부탁하셨답니다. 우리 사이가 회사를 새로 시작했으니 많이 부족하겠지만 사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물량을 그쪽으로 좀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거래처까지 남편에게 떼어주며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이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속상함을 토로하자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 욕심은 좀 많아 보여도 결국 지 자식도 훌륭하게 키우려고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아니겠냐. 난 그래도 우리 사이 좋게 생각한다. 아버진 자신을 배신한 사이까지 품어주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끝을 모르는 만행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고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이 2년이나 흘러갔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직접 윗선에서 뛰고 계셨죠. 74세라는 연세가 무색할 만큼 아버지 누구보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렇게 직접 회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께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현장 일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던 길에 시간이 늦었다며 같이 던 직원들을 먼저 퇴근을 시키셨나 봐요. 대표님, 그래도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린 게 낫지 않을까요? 안색이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닐세, 나 끄떡 없어. 자네도 피곤할 텐데 괜히 삥 돌아가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 봐. 그렇게 혼자 퇴근을 하던 아버진 트럭을 몰고 회사로 들어오던 중 불행히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을 일으키셨고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신 채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진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저와 가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진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전 친아버지의 폭력과 가난 속에서 절 구해준 유일한 구원자였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아빠 딸 여기 이렇게 왔잖아요. 여보,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여보, 제발. 이렇게는 안 돼. 안 돼. 어머니는 우열하시면서도 저와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흰 정말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널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분이지 않니? 어머니는 남편 잃은 큰 슬픔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절대 아버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엔 아버지가 평소에 잘 지내셨던 거래처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아버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정도로 짜증이 났던 건 바로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장례식에 거래처 사람들이 많이 오자 남편은 슬퍼하긴커녕 그 자리에서 자기 명함을 돌리며 영업을 뛰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을 때 남편은 조문을 지인들 앞에서 우리 장인어른이 나 때문에 회사를 이렇게 키운 거라며 본인이 아니었으면 성장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새로 광고회사 차린 아버님 사이 고경위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 좀 주세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장인어른 회사의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였겠어요?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정내미가 다 떨어져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대체 제가 왜 이혼을 안 하냐고 하시겠죠? 사실 그때까지 제가 이혼을 결단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챙기고 저희 아이들을 친자식보다 더 정성으로 키워주신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차마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에게 시어머니가 너무나 좋은 분이었기에 차마 그분을 등질 수가 없어 남편의 만행을 참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이 밖으로 돌며 제 속을 썩일 때마다 남편 대신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마, 못난 내 아들 만나서 네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내가 죽기 전까지 네 편이 되어줄 테니까 네가 조금만 더 기운을 내다오. 아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항상 본인이 죄인이다 하시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냉장고 가득 채워주시기도 하고 남편이 사고를 칠 때마다 매석히 아들 꾸짖으며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명절이나 제사 때도 전 절대 부엌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셨고요. 아유, 넌 밖에서 큰일 하는 사람이니 이런 집안일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도 시어머니는 사흘 내내 빈솔 지키며 저희 가족과 함께 목나 울어주셨고요. 이러니 제가 자꾸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눈물의 장례식을 끝내고 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회사를 도맡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믿고 따랐던 베테랑 직원들도 아버지 기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힘을 보태주시더라고요. 한편 그 무렵 호기롭게 독립해 나갔던 남편에게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차렸던 회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감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거든요. 직원 한 명과 겨우 버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남편은 결국 두 손을 두고 다시 저희 아버지 회사로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 직원들은 남편의 복귀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렇게 뒤통수 치고 나간 사람을 어떻게 다시 들입니까? 또 사고 치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직원들의 단호한 태도에 저 역시 남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저희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고요. 그러다 어느덧 1년이 지나 아버지 길이 다가왔고 전 납골당해 갈 채비라며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의 의중을 슬쩍 떠보았어요. 사실 같이 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요. 내일 아빠 기일인데 당신도 납골당 같이 갈 거지? 아버지가 살아생전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 처음 돌아오는 길이니까 잘 모시고 오고 싶어.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아주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거길 왜 가? 장인은 어떻게 돌아가시고도 사람 이렇게 귀찮게 하냐? 솔직히 말해서 네 아버지 네 계부잖아. 친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챙겨야 돼? 난 아들도 아니니까 제발 좀 냅둬라. 남편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뭐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버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장인이 내 인생 망쳐놓은 거 생각 안 나? 이 집안의 남자 나 하나뿐인데 나한테 회사 물려줄 생각은 안 하고
생판 남인 직원들만 그렇게 챙겼잖아. 나한테 진작 이사 자리 하나 줬어봐. 내가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그건 아직 당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랬던 거잖아. 아빠가 당신 믿어줄 때마다 뒤통수 치고 돈 빼돌린 거 당신 아니었어? 대우를 안 해주니까 나도 삐져서 그런 거 아니야. 아야, 아무튼 난 안 가니까 혼자 가든 말든 알아서 해.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른 채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 탓만 늘어놓더라고요. 전 터져나오는 눈물을 간신히 삼키며 결국 혼자 납골당으로 향했죠. 납골당 유리병 너머로 인작에 웃고 계신 아버지의 사진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사이가 이렇게 차갑게 돌아설 줄 아버지는 아셨을까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만큼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어쩌면 좋아요? 그 무렵 주제 파악을 전혀 못하던 남편은 회사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모든 게 다 자기 능력 덕분이라며 기고만장해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버지가 생전에 거래처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우리 사이 좀 도와달라고, 실력은 부족해도 일감 좀 몰아달라고 부탁하셨던 것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남편은 아버지 속뜻은 모른 채 늘 허풍을 떨며 그렇게 지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봤지? 나 장인어른 없어도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라고. 지금 아주 예약이 밀려들어와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니까. 어제도 야근하고 들어왔는데 직원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며 천벌이 있다면 반드시 저 사람에게 내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참고 견뎌왔지만 남편 이런 뻔뻔함은 이제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그 무렵 저희 어머니 역시 남편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은 염치도 없이 제게 사업을 합치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사람 새끼가 어쩌면 저럴 수 있냐며 가슴을 내려치셨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회사 좀 합치면 안 될까? 내가 한 1억 5천 정도 투자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무슨 놈이 회사를 합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네가 지금 그 회사를 누구 덕분에 운영하고 있는 줄이나 알고 있어? 장모님, 물론 다 제 덕이죠. 제가 워낙 능력이 좋아서 거래처들이 절 믿고 맡겨주는 겁니다. 엄만 남편의 뻔뻔한 대답에 기가 차 한동안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아휴, 말을 말자 말을. 내가 저놈하고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자네 웬만하면 앞으로 우리랑 마주치지도 말게. 그 순간 전 역시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도저히 구제가 안 되는 인간이구나. 너한테 자비를 베푼 아빠가 불쌍해서 더는 못 참겠어. 전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저희 어머니 역시 이젠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질려버린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지도 있었고 사이가 언젠간 정신 차리길 기다리셨지만 이젠 그럴 이유가 단 하나도 남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 그 시기에 시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고 병석에 눕게 되셨어요.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저의 이혼 소식을 듣고 병이 더 깊어질까 봐 차마 제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질질 끌다 결국 병실에 누운 시어머니께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저 이젠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숨 좀 쉬고 살고 싶어요. 연년생인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2, 3학년이라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다 병석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 생각하면 이혼이란 결정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 기일을 앞두고 남편이 보여준 그 인간성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라 같은 망설임마저 단칼에 끊어버렸네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그저 피 한 방울 안 섞인 개부로 치부할 수가 있나요? 시어머님은 절 말리지도 못하고 계속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아들 잘못 키운 탓이다. 날 원망해다오. 전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저희 어머니는 그동안 아버지가 일궈 놓으신 인맥과 거래처에 일일이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생전 사위를 위해 고개까지 숙여가며 부탁했던 그 모든 일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겠죠? 그동안 저희 사위 때문에 번거로우셨을 텐데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그쪽과 거래 끊으셔도 됩니다. 아니, 끊어주세요. 어머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남편 회사에 들어가는 일감을 끊어버렸어요. 처음엔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거래량이 하나둘 줄어갈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본인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게 실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남편이 그토록 무시하던 장인어른이 노력하신 거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될 차례였죠. 남편의 몰락을 바라는 건 저희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네요. 사실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땀 흘려온 직원들도 그동안 쌓인 불만이 무척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실력도 없는 사위에게 귀한 일감을 떼어준 아버지를 보며 직원들은 속상해하면서도 돌아가신 분의 뜻이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참아왔던 거죠. 하지만 남편의 만행이 낱낱이 알려지자 이젠 직원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원들은 업계 곳곳에 남편이 장인어른을 뒤통수를 치고 나간 배신자라는 소문을 냈고 아버지가 몰래 미뤄주었던 물량들을 하나도 회수해 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일감이 뚝 끊기자 남편은 집으로 달려와 제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우리 거래처 다 막았다며. 아니 내 물량을 왜 당신이 가로채? 나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그게 왜 네 물량이야? 네가 그동안 어떻게 그 일들 따온 줄이나 알아?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뒤통수 맞았을 때도 우리 사이 잘 부탁한다고 실력 좋으니까 믿고 맡겨달라고 사방팔방에 사정해서 만든 자리야. 우리 가족 회사니까 걱정 말라고 아버지가 본인 체면 다 깎아가면서 부탁했던 거라고. 남편은 예상치 못한 사실에 당황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전 장례식장에서 명함을 돌리던 남편의 비겁한 모습이 다시 떠올라 목소리를 더 높였고요. 네가 장례식장에서 영업질할 때 우리 가족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네가 사람이야? 짐승 새끼도 너보다 낫겠다. 욕심이 많아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인간이야 짓을 해? 정말 장인어른이 날 밀어내려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왜 나보고 나가서 따로 회사를 차리라고 하신 거야? 전 한심하라는 듯 남편을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사고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벌써 잊었어? 회사 돈 중간에서 가로채고 직원들 신뢰까지 다 잃었잖아. 당신 이기적으로 구는데 아버지가 오죽하시면 그러셨겠어? 이제 당신은 끝이야.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라고. 처음엔 제 마음을 돌려보려던 남편은 제가 계속 이혼을 언급하자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맞불을 놨습니다. 자, 그래 이혼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당장 갈라서자고. 내가 뭐 혼자 일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막상 이혼 소송에 들어가자 남편은 거래처가 다 끊기게 생겼다며 금세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다 망하게 생겼어. 지금 주문량이 0이야 0. 나 이제 뭐 먹고 살아? 그동안 당신이 빼돌린 돈 많을 거 아니야? 우리 통장도 딸이 관리했는데 왜 나한테 징징거려? 이제 당신 힘으로 스스로 알아서 해. 이미 이 바닥에 소문 다 나서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전 냉정하게 쏘아붙이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가 일궈놓은 소중한 울타리를 지발로 걷어찬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그 인간이 이제서야 온몸으로 겪게 될 거니까요.
그 이후 완전히 일이 끊긴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저희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장모님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거 몰라? 당시 우리 아버지 계부라고 무시하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순간 우린 그때부터 남남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확 신고하기 전에. 이미 업계엔 남편이 인자했던 장인의 뒤통수를 친 배신자라는 소문이 화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혼자 버텨보려고 애를 썼지만 1년 만에 폐업 신고라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병석에 계신 시어머니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까지 며느리로 남지 못해 죄송하단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제 손을 어루만지셨어요.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내 자식을 짐승처럼 키웠어. 은혜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다니 내가 정말 면목이었구나. 어디 가서 살든 건강하게 잘 지내다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병색이 짙은 얼굴로 제게 마지막 부탁을 남기셨답니다. 근데 우리 손주들은 내 손으로 키워서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 가끔 한 번씩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 손주들은 영원한 어머님 새끼들이니까 계속 찾아뵙도록 할게요. 전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 모습에 가슴이 아리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처음 일을 배울 때만 해도 참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끝없는 욕심이 결국 모든 걸 망쳐놓았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다시 예전의 태양강 쪽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다른 간판 가게를 차렸는지 소식이 뚝 끊겼거든요. 다만 그 인간이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걸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회사를 꿋꿋하게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성실함과 꼼꼼함을 물려받은 만큼 앞으로도 주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회사를 더 단단하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서요. 만약 이 사연이 아버지께도 전해진다면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딸 여전히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꼭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버진 어떻게 그렇게 절 사랑하셨어요? 친딸도 아닌 딸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저는 그 크신 사랑 반의 반도 따라잡지 못하겠네요. 그러니 다음 생에도 꼭 제 아버지로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 행복한 딸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럼 제 긴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